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마이TV는 유세 현장에서 박종호 기자가 입체적 생중계를 해왔고요. 또 스튜디오에서는 대선 판세와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민주당의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금방 시간이 갔습니다. 이제 정말 6월 3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방은 아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진짜로 어느 당에서 3년은 너무 길다 그랬는데 예. 3일은 너무 길다 이렇게 그날이 오기만을 고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라 했는데 그래도 이게 사흘이 남은 때까지 와서 다행이고 네. 그 사흘 동안도 3달, 3년 동안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임하고 있습니다. 최후까지 긴장하면서. 예. 네. 자 이제 어제 그제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34.74. 첫날은 좀 높았습니다만 다음 날 최종 결과까지 보니까 지난 대선보다는 살짝 낮으나 또 지역별로는 크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34.74%의 사전 투표율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더 높아질 수 있었는데 네네. 국민 여러분께서 사전 투표에 가서 투표해야지 하는 마음을 조금 참으신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투표까지 전체적인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튿날 하려다가 본투표 때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너무 높으면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국민들의 집단적인 지혜에서 네. 남아있는 기간을 참느라고 굉장히 힘드시지들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투표율은 아마 가장 높을 것이다. 그래요? 예. 네. 이제 사전 투표를 보면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는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비롯한 이제 영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최종 투표율도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를 갈구하는 분들의 투표 욕구는 어느 때보다도 높을 거라고 보고요.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분들의 투표 열의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의힘이 권력 재창출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투표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네. 이제 전부터 김문수, 이준석의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도 그랬습니다만, 근데 이제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선거 전날 밤 11시 59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엄이 다 황당한 이야기라고들 할 때 당내에서 그것을 확신했던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재명 대표님과 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의 야합, 단일화라는 형식은 거의 이제 무의미해졌고 그렇지만 이준석 후보가 타오를 던지고 그냥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방식의 지지. 이 가능성이 11시 59분까지 남아있다. 마지막까지. 6월 2일 밤 11시 59분. 이 판단도 이재명 후보님과 제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전부터 저랑 인터뷰할 때도 단일화의 가능성은 99%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그 효과가 있으려면 사전 투표 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판단은 당사자의 마음, 동기와 욕구를 봐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의 마음은 가장 바람직하게는 단일화를 통해서 승리하는 거겠죠. 그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네. 단일화를 통해서 그 다음 게 계속 갈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리고 이제 단일화를 안 하는 것은 네. 안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 형성돼야 되는 거죠. 네. 그걸 보면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려면 단일화를 안 하고 혼자 뛰어도 뭐 10% 15% 이 정도 선에서 정말 무서운데 네, 이런 네, 느낌을 네. 줘야 됩니다. 네. 절대 그렇게 다 안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보다 훨씬 더 위축된 형태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어서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끝내는 것이 낫다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욕을 들먹는 걸 선택하겠죠. 네, 네. 당신 때문에 표가 갈라져서 졌다라는 과거의 이인제 효과. 네, 네. 이 위치에 서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어차피 이준석 후보는 흔히 이야기하는 제3의 길 중도 정치를 하려는 생각을 네. 갖고 시작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쩌다가 밀려 나온 거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활로를 원래 박근혜 기주로 시작했듯이 그쪽으로 네. 돌아가야 되는 것이어서 네. 그렇게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반면 교사들을 볼 때 과거 이인재 효과도 있고 유승민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을 네. 보면서 욕 안 먹으려고 하겠죠. 그래요.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네. 방탄입니다. 방탄. 네.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준석에게 단일화는 방탄이다. 전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사실은 다 이러저러한 근사한 걸 빼고 나면 네. 명태균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뭐 여론조사 대남 문제라든가 네. 등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번에는 선거 과정에서 저 자폭 수준의 폭언을 하면서 그것이 허위 조작까지 포함해서 많은 고발도 됐고 해서 네. 결국은 이대로 가면은 본인이 정치 생명이 이미 사실상 이제 후보로서 정치적으로는 지난 폭언 그 어떤 그걸 하면서 네.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길 더 나아가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제일 피해가는 방법은 그나마 야당이 됐을 때 숫자 많은 쪽에 가서 우산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저런 체면을 뒤로 하고 나는 이렇게 내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나는 구국의 결단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김문수 후보에게라도 내가 더 훌륭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라는 식을 하면서 실은 방탄의 길로 가는 그 동기가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1시 59분까지 한다고 보는 겁니다. 방탄을 위한 단일화. 그게 실제로는 그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신을 거의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계엄을 확신했듯이 그때도 그냥 뭐 감이 아니잖아요. 뭐 정보도 있고 그랬을 텐데 양측이 김문수, 이준석 쪽이 뭔가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도 입수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니 뭐 당장 어젠가 그 그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힘 쪽에서 29일 밤에 만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준석 후보 쪽에서 보자고 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준석 쪽은 이제 부인했습니다만 그랬다가 또 이제 시간과 장소를 바꿨다 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거 뭐야 이렇게 그만뒀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뭔가 서로 마음이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와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이준석 후보의 마음을 아까 제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기면 좋고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욕이라도 안 먹어야 되고 근데 그걸 떠나서 어차피 질 거면 최악의 몸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는 절박하게 다가오겠죠. 근데 이제 지난 1, 3차 TV 토론을 보면은 사실상 단일화를 했더군요. 이재명 겁니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는 이미 됐어요. 내란 후보 편을 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딱 행보를 보면은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편들기를 위한 빌드업으로서의 토론을 다 해서 네. 본인의 노선과 의사가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표로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종의 몸바쳐서 자기는 망가지고 네. 이재명 후보한테 흙탕물을 네. 구정물을 얹고 네. 김문수 후보에게 자기 표 깎아서 떨어지는 것과 네. 이재명 후보 그걸 얹어주고 이재명 후보로부터는 그냥 표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네. 냉정하게 보면 딱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내란 정권의 연장에 저는 객관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투표가 6월 3일인데 바로 그 전날 6월 2일 밤 11시 59분에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뭐 선거에 큰 영향이 사실은 있을까요? 11시 59분이 아니라 네. 6월 3일 날 아침 몇 시부터 투표 시작하죠? 6시. 때 6시. 5시 50분쯤에 저 나와서 아, 오늘 투표할 분들은 그냥 이쪽 투표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죠. 아. 사실은 11시 59분이 아니라 당일날 6월 3일 아침 5시 50분까지 전 살아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제 D-3인데 민주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선거 전체 판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이런 역할인데 지난 총선에서도 선대 상황실장을 했습니다. 예, 그때 전체를 이제 총괄했죠. 상황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정책까지도 제가 정리해서 발표를. 근데 하는, 제가 그때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그때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고 컨디션이 좀 좋은 것 듯해요. 그때는 이제 제 선거까지 지역구에도 치르기 뛰었어야 때문에 되니까. 제 선거까지 치르면서 했기 때문에 네. 하루에 어쩌다가 1시간 정도 지역구에 가서 유세차에 올라서 하려고 할 때 네네. 마이크 잡으면 당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서서 처리하고 뭐 이래서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고 네. 근데 지금도 그런 대로 컨디션을 유지해 왔는데 네. 테러 TF 단장을 맡으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네. 사실은 약간 무너진 상태입니다. 근데 너무 일 욕심이 또 많은 거 아니에요? 테러 TF 단장 다른 분 시키면 되는데. 제가 전혀 맡으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뭐 꼭 책임을 있는 자리에서 한 게 네. 아니고 상임 총괄대책위원장이 박찬대 원대가 계시고 그렇죠. 통상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을 윤호중 의원이 계셔서 저는 상임자가 붙었지만 사실은 조금 여유롭게 네. 움직일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좀 널널하다고 좀 생각했는지 갑자기 저한테 그거를 맡기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쉽진 않은 것이 그렇죠. 후보 일정 또는 유세 네. 또는 각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밀어붙일 땐 밀어붙여야 네. 되는 거여서 테러 대책 TF 단장을 사실은 쉽게 누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당 네. 그러니까 선대위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다 구성되어 네.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뭐 조금 어째 이번에 조금 한가한 것 같이 보이네 하고 저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 아주 그게 스트레스가 그날 이후 아유 힘듭니다. 네. 자, 이제 10여일 전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가지고 그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D-3이 됐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평가한다면요? 비교적 큰 실수는 없이 어느 정도는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선거 총괄을 여러 번 해봤는데 지방선거, 대선, 총선 총괄본부장을 8번 해봤고 이번에 이제 선대위 이렇게 해서 한 9번째 사실상 이제 좀 중심부에서 전체를 네네. 보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 이해찬 선배님 네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선거가 제대로 돌아갈 때 제일 이상적인 상태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로마 군단처럼 움직이는 거라고 보거든요. 음. 회의 많이 안 하고 착착착착착 움직이는 그러니까 당이 많이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런 걸 쭉 봐왔는데 이번에 차이는 당이 첫째 너무 커졌고 근데 그 커진 당이 비교적 질서 있게 움직이고 그리고 당이 전체로서 움직이고 네. 그리고 비교적 메시지에 에러가 없이 움직이고 근데 워낙 큰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까 네. 이러저러한 시비가 좀 있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이라든가 메시지 이런 거에 있어서 네. 당 안팎에서 큰 틀에서 봐서 선거에 있어서 시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네.
명확하게 지휘 체계에 들어오는 네. 당과 선대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 되면서 온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 상당히 발전해 있는 거죠. 그 점이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있죠. 가령 이번 선거 자체가 네. 네. 워낙 내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상대적으로 네. 정책의 부각이 덜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저희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국민 여러분께서 통상 언론도 그렇고 네. 왜 정책을 이렇게 더 선거가 뜨지 않냐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네. 막상 정책을 내놓으면 써주지도 않고 관심 관심도 적고 이런 경우가 네. 많고 판단의 기준 자체가 이번엔 정책이 아닌 측면이어서 네. 저희도 네. 후보도 그렇고 당도 선대위도 그렇고 정책에 있어서 꼭 실제로 될 통상은 이제 정책이나 공약이 좀 원대한 그림도 보여주고 네. 약간 뻥도 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당장 시작하면 바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 실행할 수 있고 실행 확신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선 하는 기조가 좀 있고 네. 또 워낙 다른 정무적 사안이 많아서 네. 정책을 너무 많이 하면 또 그것도 좀 부담이 돼서 네. 실제로 조금 이렇게 압축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이번에는 정책 선거가 부실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일종의 당의 주방 안에 정책이 막 밀려 터지게 쌓여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떤 거를 홀에 서빙을 할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번에는 업축해서 그랬군요. 된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것이 이제 네. 대표적으로 아쉬운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번은 당의 선거일 넘어서 야사당이 함께 공동선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또 시민사회도 함께하고 네. 그리고 보수 출신들도 많이 영입이 네, 되고 그렇죠. 또 진보적인 분들도 해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다채로워진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의 촉박함과 네거티브를 하도 하니까 네네. 그런 다채로움을 잘 살릴 수 있는 선거운동이 안 된 게 사실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 이게 이제 빛의 혁명 과정에서 네네. 광장의 주인이었던 국민들과 응원봉을 들었던 다양한 어떤 시민들과 네네. 진보적인 분들 또 보수적인 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다채롭게 전개됐으면은 네네. 후보의 목소리에 더해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였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보기가 그런 거를 향유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네. 거의 개판 수준의 지금 네거티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점은 좀 아쉽죠. 아, 그래요. 그건 또 우리 오늘 제가 한쪽의 얘기를- 선의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기 네.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민석 위원장을 참 잘 모셨다. 아,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밖에 관전자로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아니, 생각이 저희가 되네요. 다 못하지만은 생각은 하죠. 그리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다른 네. 예를 들어서 네. 아까도 회의하면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박태웅 그 대표님이 네네. 함께했던 모두의 질문 네. Q OPQR 해서. 그게 사실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획입니다. 돈도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부에서도 이게 선거가 코앞인데 이걸 해야 되냐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대표가 이 광장의 힘, 네. 빛의 혁명 여기에 중심이 국민들이 들어와서 한 건데 이 목소리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나름 철학과 고집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기대만큼 그게 부각이 안 됐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쉽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는 그때 무슨 100번가 광화문 100번가인가 광화문 네. 1번가가 예. 그런 등등 다양한 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시민 중심의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덜 했어요. 네.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일방의 선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저희도 당연히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네. 아니 왜 이상한 소리만 하고 맨날 싸움을 붙으니까 이게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아쉽고 죄송하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주로 이제 SNS, 페이스북 통을 통해서 유통이 됐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시, 군, 구별 또 공약이 있더군요. 예,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이제 연합해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그게 골목골목 선대위랑도 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걸 접한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세심하게 근데 이게 지난 대선 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좀 다른 것은 네. 모든 지역의 지역위원회 수준의 공약을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 더 된 것은 네. 골목골목 선거고요. 그리고 경청 선거인데 그렇죠. 전체 경청 선거라는 컨셉을 제가 사실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어쨌든 조금 앞서가는 선거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앞서가는 선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절제력을 강화하는 틀이 필요하다. 네. 경청이라는 틀을 제시하면서 나가면은 우리가 오버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죠? 족쇄를 매는 거죠. 네, 네. 아하.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말을 조심하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선거 때 되면 사실은 중앙에 와서 막 있고 싶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동네 가서 경청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다 지역에 간 거예요. 아. 이 프레임에 갖는 의미가 상당히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골목골목 선거로 해서 네. 이름도 있고 얼굴도 알려져 있는 정치인들이 네. 전에 같으면 다 중앙에서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 숫자가 최소화된 거죠. 꼭 필요한 실무만 몇 명 하고 거의 바닥에서 다 움직여서 네. 아까도 제가 골목골목 선대위에 상황실장을 한 김영진 의원한테 들었는데 이번에 네. 그 추미애 의원이 총괄을 하셨는데 다양한 뭐 3선, 4선, 5선급 의원들이 진짜 골목골목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고마우니까 네. 매일매일 골목 스타라고 영상을 찍어서 네. 본인들한테 보여주고 뭐 그런 노력이 네. 지난번보다 그런 어떤 그래요. 지역 선거의 공약과 그다음에 골목골목에 파고든 노력 그것은 확실히 아마 좀 저희가 경청이라는 컨셉과 골목골목 현장 컨셉을 잡아서 된 거 아닌가. 네, 네. 근데 그것도 보면은 옛날에는 과거에는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의원들이 꼭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안 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정하면 네. 한 겁니다. 아. 당이 정하면 네. 우리는 한다 네. 해가지고 당의 의원들이 사실은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이번에는 지역별의 원래 어떤 표밭의 차이 때문에 결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의원들의 노력은 다들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다. 네. 사실 탄핵과 계엄 이후에 집에 못 들어가고 뭐 의원들이 네. 그랬거든요. 계엄 이후에 이제 내란 극복, 내란 심판에 대한 절박함 이게 지지자도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고 뭐 선대위도 있었고 다 있습니다. 이제 그랬던 그래서 거죠. 그런 점이 확실히 이제 그 전보다는 다르다. 네. 아니 어제 대부분 그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 네. 저만 해도 네네. 사전 투표를 가서 투표하는데 이거 잘못될까봐 막 동그라미 가운데 넣으려고 막 엄청 쫄리더라고요. 그래요? 그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대로 가운데 넣으려. 에러 날까봐.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네. 내 한 표 붙뚜껑 한 번의 의미를 이렇게 강하게 생각한 적이 네. 있었을까? 아. 빨리 찍어서 끝내야지. 2, 3초 걸려서 부들부들 떨다가 뭐 또 그러다가 실수하거든요. 꽤 있었던 거 아닌가. 성공했죠. 저 성공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근데 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마음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87년 선거 때부터 대선 때부터 쭉 이제 어쩌면 취재라면 취재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이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독특한 게 말이죠. 물론 가까운 지난 대선하고도 비교해 보면 선대위에 상당한 에너지가 네. 이른바 후보와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지지 연설까지 그렇죠. 모실까? 맞습니다. 뭐 지난 대선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진짜 우리 기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다르게 정말 그러네요. 민주당은 일치 단결해서 그렇게 거기에 쏟는 에너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역시 오마이뉴스 오해도 대표님이십니다. 왜요? 그리고 읽어내고 그렇게 얘기해 네. 주시니까 너무 땡큐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사실은 처음에 그런 노력을 했고 근데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난 뒤에는 아마 솔직히 후보나 지도부가 그걸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삐 뛰는데 네네. 그게 번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느꼈는데 예를 들어
찬조 연설을 정한다 뭐 네, 등등 이런 거 하는 게 각 네. 파트에서 정해서 하는데 일일이 매번 지침을 안 내려보내도 이게 전체의 기조가 이렇게 가나보다라고 공유된 것이 반영된 것이어서 네. 이거 참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난 대선 때는 어떤 민주당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안 도와준다. 그분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할까 막 이런 거에 대한 에너지가 상당히 허비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처음부터 그걸 워낙 다 해놔서. 네. 자, 이번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일찌감치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반전에 이재명 대표 후보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런 표현까지 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 논란을 기점으로 해서 중도 보수를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확장을 하려고 하는가, 이 전략이 보였는데 지금 평가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절묘하고 탁월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니까 할 수 있었다. 네.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김민석 공동위원장의 제안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아무도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내에서 정체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본인의 입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논란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딱 그렇게 중도 보수 강화론으로 딱 적극하게 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저 스스로.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시점에 그 타이밍에 그 워딩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제가 이거는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뭐 저 사람이 먼저 생각했는데 이건 또 이 사람이 먼저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 사안은 그 중도 보수로는 실제로는 일시적인 선거 전술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지형과 민주당의 진로에 상당히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저는 그건 전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작품과 성과라고 봅니다. 쉽지 않은. 그래서 이제 윤여준 씨 같은 분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도 하고 또 개혁신당 인사들을 입당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언론에 많이 부각된 게 조갑재 씨, 정규재 씨 같은 이른바 보수 인사들과 식사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연우가 묻다에서 조갑재 씨를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마이TV에도 지금 실려 있는데 그분이 저랑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이재명에 대해서 뭔가 미스터리를 갖고 있었다. 근데 3시간 동안의 만남에서 풀렸다. 왜 이 중도 생활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갑재 정규재와의 만남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뭐 내부에 반대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일단은 없었고요. 이 시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새롭게 전통적인 민주당 외에 합류한 분들을 제 나름으로 분류한다면은 이념 보수, 예를 들어 우리 대표적으로 이석연 위원장 같은 분이죠. 정통 이념으로서의 보수인데 헌법 정신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이번에 합류하셨고 TK 보수, 권오을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계시잖아요. 그리고 비교적 젊은 보수, 합리적 보수, 뭐 김상우, 김영남, 허은하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널리스트 보수가 이제 우리 조갑재, 정규재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를 관통하는 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진짜 보수, 민주 보수, 헌법 정신의 보수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사실 이제 상당히 그분들이 이렇게 다채로워졌고 저는 이미 진짜 앞으로 한국에서의 보수 세력이 어디서 살아남고 성장할 것인가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쪽이냐, 밖에 있던 뭐 이준석 등등 거의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거기냐, 아니면 민주당이냐. 저는 민주당에 합류하거나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쪽에서 진짜 건강한 보수 세력의 씨앗이 만들어지게 되고 달리 얘기한다면 그건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에서 중도 보수 쪽으로 민주당이 옮겨간다기보다는 기존의 그 소위 혁신적 중도라고 하죠. 우리 백낙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좌우로 날개를 피는 게 더 넓어지는 변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국힘 계열이 더 극으로 갈 것이고 이 변화가 있음과 동시에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정치 지형과 민주당의 스펙트럼의 변화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이렇게까지 올 줄은 저도 몰랐는데 네. 여기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사실은 대표의 중도 보수론이었고 그 전에 조갑재, 정규재 이런 분들과의 만남은 후보가 일단 그런 분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고 그분들도 저 뭐지 이렇게 하면 흥미로움을 가져셨던 것 같고 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경쟁력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다채롭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그러면서 전혀 생각이 달랐던 세력이나 개인과의 만남을 하고 성과를 만들고 또 다르면 달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본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이제 어제 조갑재 씨와의 대화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게 과거에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이 더 이상 유용한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갑재 기자는 이제 그 프레임보다는 이번 내란을 겪으면서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했던 새로운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등장했다. 그들은 헌법을 믿고 법을 지키고 사실을 중시하고 과학을 중시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상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상식적 공화파가 이제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생활인들이고. 그래서 이 생활인들 중심의 중도의 이 견고한 세력이 맞네요. 이재명을 향한 강력한 지지자로 이번에 부상이 되었고 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될 것이다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공감하고 저는 민주당도 변하고 정치 지형도 변하고 대한민국도 변한다고 보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보는데 저라면 상당히 공감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제가 0.2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세상이 변하면서 늘 0.2동해야 된다. 네. 대한민국이 일시적인 지금 착란과 혼란을 겪고 있지만 원래는 선진국 초입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을 극복하면서 선진국으로 되면서 즉 선진국 문화 강국의 생활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 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중산층과 서민을 중시하는 예를 들어 그런 틀에서 여전히 그 약자를 중시하는 틀은 유지되지만 선진국이라는 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사회잖아요. 그걸로 조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진보 보수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표현 방법이 좀 변하지 않을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당, 문화적 품격이 있는 정당, 집단지성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정당, 세계의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K민주주의 정당, 세계 최대의 수기 민주주의 정당, 뭐 이런 방식으로 저는 변할 것이다. 전통적인 진보 보수 개념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그게 97년도에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전통 야당으로 집권한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운 길을 생각하면서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었었고 그때 제가 그 창당 작업, 영입 작업, 공천 작업을 하고 대통령이던 김대중 겸할 때 총재비서실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김대중, 이재명 시대가 겹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똑같지 않죠. 겹치면서 진화하죠. 그래서 당의 모습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때 지향했던 새천년 민주당의 버전업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합리적 보수와 중도를 더 넓혀가서 진보도 강화하고 사실 이게 워낙 중도 보수가 좀 들어와서 그렇지 큰 틀에서 보면은 진보성이 더 강화된 겁니다. 왜냐? 아니 선대위 안에 야사당과 같이 했는데요. 선대위 안에서 시민사회 같이 했는데요. 그 안에서 호사카 유지 같은 분이 들어왔는데요. 그 안에서 백태현 교수 같은 분은 안 왔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수 중도가 들어왔는데 숫자로 따지면 몇십 명 안 되거든요. 다만 그 상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전체를 보면 우리는 우클릭한 것이 아니라 좌우 날개가 더 넓어졌다고
분석하는 것이 네. 저는 객관적으로 맞다고 그래요. 봅니다. 이 중도 확장 전략이 이른바 이제 그동안 보수 언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악마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맞습니다. 조갑재 씨가 그러더군요. 자기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미스터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 미스터리가 3시간 동안에 만나서 풀렸대요. 예, 예. 그 미스터리가 뭐였냐면 아니 재판을 5개 6개씩이나 받고 있는데 보통 사람은 하나만 받아도 무너지는데 왜 저렇게 재판을 5개씩이나 받고 있으면서 버티고 견뎌내고 있을까가 미스터리였대요. 네. 그래서 직접 물어봤더니 이재명 후보의 답이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는 네. 식의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네. 저도 우리 간접적이지만 우리 조갑재 그 대기자 그분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렸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전에 네. 저도 알았는데 하나는 그분이 왜 네. 최근과 같은 행보와 이런 모습을 보일까? 네. 그분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아 이게 상식적 생활인들의 헌법 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어떤 공화파라고 할 만한 네. 그런 흐름이 생긴다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면이 있을 네. 거라고 보고요. 또 한 면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쓰면서도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이재명을 얘기하면 뭐냐 가까이서 네. 보니까 저는 쿨한 남자라고 보거든요. 쿨한 남자고 합리적 토론가다. 네. 그러니까 유쾌한 토론가라고 봅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유쾌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 같은 분이 하도 긁으면 누구라도 짜증 나죠. 저라도 짜증 날 것 같은데 네. 대부분 웃고 있거나 장난스럽게 짓궂게 이렇게 농담하거나 네. 아니면 토론하거나 네. 그러니까 뭐 화나고 우울하고 이런 걸 별로 못 봤어요. 사실 그 정도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할 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그 이름에 명자가 있는 것처럼 천성적으로 좀 밝은가 하는 생각도 해봤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관련한 책자를 저도 연구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도대체 이 우리 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다 보니까 그 밝음도 있고 어머니한테서 받은 사랑이 그렇죠. 커서 네. 그게 실제로 본인에게는 어머니가 하늘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큰 힘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네. 그래서 저도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네. 그 조갑재 대표가 어떻게 잘하면 재판을 그렇게 봤는데 저렇게 버티지 이랬잖아요. 저는 달리 보는데 네. 야 이게 재판을 일주일에 사흘씩 봤는데 당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통령 돼가지고 재판 안 하고 국정만 하면은 네. 여러 사람 피곤하겠다. 일 진짜 많이 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네. 정말로. 그리고 본인한테도 제가 농담 삼아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유, 저 성남에 시장하거나 도지사 할 때 국장들 다 불러서 일일이 다 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유 혹시 대통령 되시면 또 국장들 다 해서 다 챙기려고 그러죠. 그러면 씩 웃으면서 그렇다고. 내가 볼 때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일은 잘하는 그래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미스터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답 중에 하나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그게 제일 확실한 책 제목처럼 그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있더군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제 책의 핵심이 이재명의 핵심이 뭘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언제 내가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리더로 만든 게 뭘까? 저는 결국은 당원 주권, 국민 주권의 철학이라고 네, 보거든요. 그렇죠. 집단 지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 네.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신뢰만 갖고 되지 않아요. 한 10년 전부터 그런 신뢰가 있던 많은 사람 중에 네. 또는 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를 네, 포함해서 네, 네. 이걸 10년 동안 열심히 한 거는 압도적인 겁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SNS로 직접 소통해 온 거. 네. 저는 이 축적의 시간이 다른 동세대 정치인들을 압도했다고 봅니다. 그게 초격차를 만들어. 그게 이제 12월 3일 날 유튜브 생방송으로 나온 거죠. 그거는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예요. 믿으니까 시민을 그래요. 믿은 철학과 네. 순간에 이걸 시민들에게서 도움을 얻자는 게 합쳐서 나온 거예요. 그건 그냥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DJ는 행동하는 양심. 노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네. 뭐 예를 들어 네. 민주주의 보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인생샷 같은 인생 워딩 네. 한마디는 뭐냐. 나는 내가 보니까 네. 결국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네. 여러 연설에서 네. 다양하게 하다 결국 그리로 수렴되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철학적인 거예요. 네. 네. 꼭 그리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그랬나? 네.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그렇게 되는 걸 책의 보고서 제목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 제가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길은 로마로 가는 거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스터리 어떻게 버틸까 그렇게 예, 많은 저도 재판을 그래서 그렇게 받고 봤습니다. 예. 또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놓은 이제 과정이었는데 그랬더니 뭐 우리도 이제 기자로서 질문이 당연히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라는 게 생각보다 전 철학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전 정치가 굉장히 이상적인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정치가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지만 네. 다 걷어내고 나면 이상과 신념과 철학이 남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DJ도 네. 마지막에 보면 여러 연설을 할 때 그런 국민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네. 노 대통령도 그렇죠. 제가 요새 노 대통령의 이렇게 연설을 다시 보고 저는 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훨씬 깊어지는 네, 사람인데 네.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철학적인 고민과 철학적인 언어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과 예를 들어 이재명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시기가 달라서 표현이 네. 다르지만은 장소는 네.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이 찬조 연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위한 찬조 연설도 했지만 옛날에 그 네네. 영상을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1997년이죠 그때가 그때도 찬조 연설을 했더군요. 그때 젊었더군요 사실은.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제 이 두 가지를 또 비교하는 영상도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건데 사실 이번에 민주당의 선거 전략도 또 하나가 이제 거기에 핵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나라가 어려울 DJ도 때. 준비된 대통령, 이제 이재명도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하는데 김대중과 이재명 준비 정도에서 견져본다면요? 그거는 참 양쪽으로 비교하기 네, 양쪽으로 힘들죠.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김대중 사람이기 때문에 뭐 워낙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퀴즈지요, 뭐 그 정치권에 영입한 거 아니에요? 발탁했고 키웠고 아하. 정권 교체하는 대선 내내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한 달 내내 차에 같이 타고 다녔고 그 집권 후에 창당 작업을 했고 일을 엄청나게 사실 네. 뭐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렇게 시키셨지 싶게 한 건데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김대중 시대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거든요. 그렇죠. 김대중 선생님. 제가 그래서 전당대회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대중을 우리는 존경했고 아하. 노무현을 사랑했고 근데 이재명 시대에는 하나가 됐다. 저는 그게 다르다고 봅니다. 김대중은 선생님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김대중이 그걸 원한 건 아니에요. 네네네. 몸도 불편하셨고 그런 권위적인 거리가 있었어요. 네. 노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깬 분 아닙니까? 네네. 그 사랑하고 네. 그 노 대통령을 잃었을 때 애통했죠. 근데 이재명 시대엔 이재명이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아하. 그냥 집단지성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적인 생명 속에 하나가 돼버린 네. 그 촉수가 그냥 균질화됐다.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전당대회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가 그거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공감하시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제 가령 그런 시대적 차이가 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이 권위주의적인 분이 아닌데 저는 지금도 김대중에 뭐가 생각나냐면 전 유머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김대중 하면 많은 분들이 권위를 생각하는데 네. 저는 DJ는 늘 매사 농담으로 시작했던 분으로 기억해요. 네. 그냥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적 차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다르냐? DJ는 훨씬 사상 철학적인 경향을 가진 분이죠. 똑같은 거를 할 때 네. 훨씬 사상 철학적인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훨씬 정치 이론적인 분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훨씬 실용 이론적인. 근데 그게 중요성이 덜하지 않아요. 아하. 그게 왜 차이가 있느냐? 이재명 후보는 네. 본능적으로 민생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네. 약간 김대중 대통령이나 소위 운동권 출신들은 본능적으로 철학이나 이념에서 출발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사회를 개혁할 것인가 뭐 거대 담론. 거대 담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본능적으로 실제 성과와 생활과 딱 해결해야 되는 당장의 과제를 축적해가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그것이 네. 덜하거나 못한 접근법이 아니에요. 시대를 반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데올로기와 함께 그런 실용성이 이렇게 균형되어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럼 그런 어떤 담론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느냐. 네.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는데 의외로 네. 굉장히 이론적이고 담론적이고 문화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빛의 혁명에 대한 명명을 이재명 후보가 한 거예요. 네. 그걸 사실 고민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 바쁜 와중에 네. 계엄나고 탄핵하고 이제 막 응원봉 들고 있는데 바로 첫날 이재명 네, 후보가 네. 회의하는데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지? 네. 나중에 뭐라고 부를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토론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뭐 응원봉 얘기도 했는데 결국 네네네. 빛의 혁명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문학적 기질이 있는 거예요. 빛의 혁명 이것도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가 명명한 거예요? 명명에서 제일 처음에 이런저런 사람이 혹시 한두 명 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딱 탄핵 결정되는 날 국회 국회 앞에 나가서 그 집회에서 빛의 혁명이라고 공식 호명한 겁니다. 아하. 본인이 내려왔을 때 아름답더라 응원봉이. 네. 근데 그것이 그냥 의미가 아니라 본인은 주먹밥을 나눠 갔던 광주를 기억하면서 그 광주 빛고래 정신이 이번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고 주먹밥이 선결제로 이어졌다는 나름의 스토리를 세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리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삐 살다 보니까 네. 그런 인문학과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또래들이. 네네네. 우리가 문화적인 향유나 이런 걸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인문학적 기질, DJ가 가졌던 철학사상적 기질, 문화적인 뭐 이런 기회가 없었지만 저는 있다고 보고 네. 저는 실제로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그런 주문을 하는데 개인민주주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우리는 김대중 싱가포르의 이광용 둘이 아시아 민주주의 논쟁을 했던 것처럼 네. 저는 K민주주의가 제기하는 민주주의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네. 보고 한국의 지도자가 저는 세계 민주주의 논쟁을 선도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선거 전술에만 집착하지 않고 인문사회학적, 철학적 맥을 짚어주고 계시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좀 확장될 것 같아요. K민주주의는 저희가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K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실은 한류 있잖아요. 네. 한류의 핵심은 민주주의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 그 얘기를 토론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한류의 핵심은 민주주의고 한국적 K민주주의의 핵심은 저는 평화와 문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면 그럼 김대중과 이재명이 누가 더 준비됐느냐? 네. 제가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분명히 한 가지는 DJ 때보다 지금 더 어렵습니다. 제 2의 IMF 위기인데 네. 제가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경제도 더 어려워요. 네. 그때는 추세적 상승이었는데 지금 구조적 하강기 내지 침체기입니다. 그리고 외교가 더 어려워요. 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대응이 그때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네. 다 달라졌잖아요. 네네네. 국제 질서의 격변기고 그래서 훨씬 어려운 때인데 네. 그런 점에 비해서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네. 저 개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네. 뭐 민주 세력으로 확장해도 좋습니다.
100%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네. 노력을 했지만 이런 한계가 있고 네. 그러나 이런 기조를 갖고 가려 한다고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네. 함께 이걸 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 맞다. 네. 네. 그런 정도에 있어서의 준비는 사실은 DJ는 감옥에서 몇 년을 축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그보다 훨씬 혹독하게 살인 테러 집단에게 쫓겨다닌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은 덜 가졌을지 모르지만 네. 그걸 누가 채워주느냐. 네. 저는 더 성장한 국민의 집단지성이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 DJ 시대보다 지금이 어렵고 네. 우리 개인이나 민주당 또 후보는 덜 준비됐을 수 있지만 개인은 네. 국민이 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돌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변수는 지금 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은 변수는 첫째 안전, 네. 후보 안전 저희로서는 그 책임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수하지 않는 거. 근데 아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지지 이런 걸 저희는 사실 변수라고 안 보기 때문에 네. 상수라고 보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해라. 네. 그렇다면 국민들이 더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심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막판까지 실망 안 드리게 하는 저희의 절박함을 보이고 네. 안정감을 보이고 절실함을 보이고 네. 또 지혜를 보여서 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이번엔 믿고 맡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최대한의 국민들이 갖게 하는 것. 네. 그것이 유일한 변수다. 네. 저희가 잘하는 것. 네. 그동안 이제 보수 언론은 이재명 후보의 좀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이제 워낙 SNS 등 이른바 대안 언론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제 김민석 위원장께서 조선일보 기사를 페이스북에 언급했더군요. 보복 없다더니 국힘위원도 내란을 처벌하냐 이거를 했던데 그걸 이제 올린 이유는 벌써부터 프레임을 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네. 이틀 동안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제가 올렸는데 네. 아유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나. 그저께 올린 것은 네. 조선일보에 나름 책임 있는 분이 민주당 24년 이낙연 버림받는데 반나절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낙연 씨가 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으로부터 반나절 만에 버림받았다라는 기상천외한 네.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언론사라고 하는가. 네. 어떻게 그런 기상천외한 생각과 글을 참 부끄럽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글을 간판글로 하는 언론이 사실은 처음에 언론이라고 안 했었어요. 네. 보도회사라고 썼다가 제가 고쳤습니다. 보도회사. 그랬다가 미래는 고사하고 네. 오늘 존재함이 경이롭다.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 무감 기득권 엘리트 카르텔의 다음 순서를 자청하는 둔감 세력들이 너무도 많다. 네.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썼는데 네. 공교롭게 오늘 또 네. 제가 기차 타고 제가 포항 갔다 오다가 아침에 또 이렇게 여러 네. 신문들 보다가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네. 제가 거기도 일면에다가 보복 없다더니 해놓고서 이재명 국힘 의원도 내란 처벌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네. 너무 황당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논리 제로 비논리 만발. 무엇을 주장하는 제목인가? 네. 내란 처벌이 보복인지 내란 처벌에 성역이 있는지 네. 그저 비논리의 시비 빌드업인지 아니 보복이 없다더니 국힘 의원도 내란 처벌 아니 혹시 의원이 내란에 가담했거나 아니면은 처벌해야죠. 알면서 인지하고 있어도 처벌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왜 의원은 봐줘야 되죠? 네. 이거를 논리적으로 하려면 근거 제시 못하면서 협박 이러면 네.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근거가 제시 안 됐다. 이런 모르겠어요. 네. 근데 보복이 없다고 해놓고 왜 의원을 처벌한다고 하냐? 보복이랑 내란 처벌이랑 뭔 상관이 있으며 네. 보복 안 한다고 하면 내란 처벌하면 안 됩니까? 혹시
국민의힘 의원이 그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처벌하면 안 됩니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논리가 왜 이런 글을 써가지고 길거리에 뿌리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진심으로 네. 이제 오래된 신문이니까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보도 회사가 지금 이제 이재명 당선을 전제로 기획 기사를 준비 중이랍니다. 그 미디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네. 그 저는 세상이 변하면 네. 그 헌법 정신의 기초에서 조갑재 씨처럼 헌법 정신의 기초에서 이렇게 스스로도 변해보는 것이 어떤가 권해보고 싶고요. 네. 너무 세상의 변화에 적응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마도 제 짐작에는 네. 본인들이 표를 얻어야 하는 또는 본인들이 보도를 팔아야 하는 네. 그 지지층이 네. 똑같은 옛날 프레임으로만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섞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딱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층들이 점점 줄고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소위 보수주의의 젊은 세대들이 네.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리 생각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면 조선일보는 세상을 못 읽어서 네.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 세상 변화에 좀 이제 맞추시다. 시간이 다 돼서 예. 이제 좀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내란 세력 척결,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번 선거의 본질 구도는 민주당 쪽에서 잘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네. 중간중간 비중에 흔들린 적도 있고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이슈나 그런 데 있어서 덜 다뤄질 수밖에 네.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전혀 다른 무슨 뭐 네거티브가 무슨 뭐 젓가락이 등장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이슈가 네. 등장하는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었던 면이 있고요. 또 저희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내란 국면이 정리가 됐겠지 생각해서 네. 그 다음에 비전을 원하는 국민들께 네.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네. 성장 경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네.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라는 그 보고 경제로. 근데 보니까 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네. 내란의 뿌리가 너무 지독스럽게 깊어서 네. 그것을 중심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를 했었어야 한다. 네. 그렇다면 혹시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선거를 치른다면은 우리가 전략을 조금씩 뭐 수정할 게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네. 텐데 한 달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최종 득표율 목표는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양당의 지지율로 수렴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난번에 예측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기대라는 표현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양당 지지율로의 수렴 등을 포함하는 네. 형식으로 좁혀져 왔는데 네. 좁혀지거나 정체하거나 그렇게 됐는데 네. 저는 맨 마지막에는 음. 이번 투표율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결국은 투표장으로 많이 나가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처럼 실제 결과는 지금까지 네. 아마 마지막까지 또 당일 출구조사까지 포함해서 사전 뭐 투표 모든 걸 포함해서 나온 여론조사의 숫자보다 네. 더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예견이 아니고 상당히 예견이 넉넉한 아니고 승리를 그냥 기대하고 있네요. 예견이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제 숫자는 지금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네. 그러나 하여간 그 숫자보다는 숫자는 상당히 좁혀져 왔고 네. 지금도 유지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벌어지는 결과 쪽으로 국민들께서 해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다. 이건 제가 뭐 낙관적 네. 예측은 아니라고 네. 네. 해주십시오. 다들 낙관하면 안 된다고. 그동안 이제 여러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줄곧 여론조사를 해온 그래도 좀 더 국민들이 좀 신뢰하는 것은 뭐 한 9%나 10% 뭐 11%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조사마다 다르니까. 네, 조사마다 다르죠. 9% 10%도 있고 네.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 2, 3%까지 좁혀진 그렇죠. 것도 있어서 그 각각의 조사에 어떤 척도를 대더라도 각각 척도에서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네. 조금은 더 벌어질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끝까지 절박감을 유지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최근 우리 김민석
위원장은 새벽 기도도 나간다는 소식이 있던데. 예.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냥 제가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지하실로도 많이 내려가 보고 뭐 18년 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지하실에서 18년 동안 있었다고. 네, 제가 삼선 돌아올 때 네. 4년 전에 제가 선거 캠프에 이렇게 써놨던 기억이 납니다.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18년 야인 생활의 결론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민이 두렵고 네. 또 하늘이 두렵고 또 국민이 감사하고 하늘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뭐 저 부처님 믿으시는 그러니까 불교도 있고 뭐 다 종교가 있는데 뭐 저의 경우는 그게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풀어가는데 어려움과 한계를 많이 느끼고 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새벽 기도를 가려고 노력하는데 계엄 네. 이후에는 뭐 도저히 안 되다가 대선 들어오면서 한 20일 전부터는 가급적 할 수 있을 때는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즉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된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선언 문장으로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집단지성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네. K민주주의, 즉 한국의 민주주의와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하는 시대의 개막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세계적인 리더의 또 한 번의 등장. 네네. 아까 이제 사전 투표 하시면서 꾹 찍을 때 덜덜덜덜 2, 3초 덜덜까지는 아니고 좀 신경 쓰였죠. 신경 쓰였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본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오마이TV 시청자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투표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우뚝 세우는 투표가 전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우리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대한 혁명을 하는 것이다. 반드시 혁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6월 3일 그 가슴 설레이는 투표의 날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분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이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자, 오연호가 묻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